아무리 긍정적인 상황도 우리가 찾아 헤매는 절대적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반대로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행복해지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는다. 문제가 있더라도 당신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심지어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 덕분에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인생을 답답하고 비참하게 느끼는 건 이런 두 가지 오해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인생의 걸림돌을 모두 치워버리기 전에는 나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극한의 의지를 발휘하는 게 아니다. 올바른 해결법은 매뉴얼을 찾아보는 것이다. 인생도 똑같다. 당신이 느끼는 행복감에 문제가 있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행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 지식을 실전에 적용하는 지침을 찾아보는 것이다. 하버드 행복학 교수 아서 브룩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된다. 세상의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더욱 우리를 끊임없이 걱정하고 힘들게 한다. 그 걱정은 차고 넘치며 자신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근심 걱정에 압도당한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상황만 반복되는지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한다. 그 고통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이 불행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에 매몰된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였다. 석가모니 또한 고성제라는 가르침을 통해 모든 존재가 겪는 괴로움의 근본적인 성격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고는 단순히 신체적 고통을 넘어 삶의 불만족스러운 측면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 즉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포함하고 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과 같은 생로병사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삶의 고통이다. 고성제를 통해 고통이 삶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강조하며 고통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불교 경전인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이는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자유롭게 하라는 뜻으로 외부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준다. 또한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인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뜻이다. 우리가 겪는 경험과 현상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과 감정이 결정된다. 이 가르침은 외부 상황을 바꾸기 어려울 때 마음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으로 받아들이고 좌절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는다.
이 차이는 바로 일체유심조의 원리에서 나온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으므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집착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한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으라는 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삶은 고통이다라는 매우 현실적인 인간의 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고통을 초월하기 위한 철학적인 사상들을 이야기하였다. 이 주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대의 사회심리학 그리고 뇌과학에서까지 다루어지고 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하버드대학교 행복학 교수인 아서 브룩스의 우리가 결정한 행복이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고 때로는 그 감정에 압도되기도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단순히 경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깊이 이해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감정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라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감정을 방치하거나 억누르기만 해서는 삶이 나아질 수 없다. 감정은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도구이며 우리는 그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당신은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이 일으키는 파도를 지혜롭게 넘으며 삶의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도구들이 담겨 있다. 그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을 중요한 데이터로 받아들여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감정에 반응하고 선택한다. 이 책을 통해 그 선택이 더 현명하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지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의 일시정지. 빅터 프랭클은 사람들 대부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 오스트리아에 사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치에 체포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서 4년 동안 갇혀 있었다. 함께 억류되었던 가족들 가운데 생존자는 그가 유일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동생은 수용소에서 모두 세상을 떠났다. 빅터 프랭클 본인도 심한 학대를 당했고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했다. 연합군에 의해 나치 수용소가 해방되자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빈의 자택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946년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담은 회고록을 펴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희망을 찾아낸 일대기,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메시지를 담은 그의 책은 전 세계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프랭클의 메시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인생이 알아서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다. 고통을 벗어날
특별한 정신적 묘수가 있다는 것도 아니다. 그는 어떤 인생에나 괴로움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 중에는 남들보다 유독 더 괴로운 인생도 존재한다.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괴로울 때 부정적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인생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다.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감정들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 선택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프랭클의 말을 들어보자. 인간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자신이 나아갈 길을 선택할 자유다. 감정은 선택할 수 없지만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프랭클의 메시지는 자기 결정을 강조한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슬픔과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상대에게 원한을 품는 건 자기 선택이며 그 선택에 따라 나쁜 사건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달라진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당연히 겁이 나겠지만 두려움을 표현하는 방식과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감정은 건설사에게 날씨와도 같다. 비나 눈이 내리거나 이상고온이 찾아오면 공사를 진행하는 능력에 불가피하게 영향이 생긴다. 그러나 이때 올바른 반응은 날씨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니까. 날씨가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나 바람도 아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올바른 반응은 악천후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두고 미리 준비하고 그날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 과정을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부른다.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의미하는 메타인지는 감정을 의식적 수준에서 경험하고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고 감정에 의해 휘둘리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메타인지는 감정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바로 거기서 당신이 과거와 현재에 느끼는 감정을 새로운 틀에서 받아들일 기본 전략을 익힐 수 있다. 약간의 연습을 거치면 더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최종 책임자는 의식적인 당신이다. 감정은 엄연히 행복과 불행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는 매일 불가피하게 이를 직접 경험한다.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감정은 미친 듯이 날뛸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아예 막아버리기도 한다. 당신의 감정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이 당신의 주의와 행동을 요구한다고 의식적 뇌에 보내는 신호에 불과하다. 당신의 의식적 뇌는 당신이 사용하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그 신호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할 수 있다. 심하게 화가 났을 때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쏘아붙이고는 나중에 후회한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겁을 먹고 무작정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 별일 아닌 걸 알고 민망했던 적도 있을 것이다. 그 찰나에 터져 나온 감정이 당신의 진정한 감정이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감정이 진짜였을지언정 메타인지를 거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화날 때 사용하는 해결법도 그렇다. 화가 났을 때 입을 열고 떠오르는 대로 내뱉기 전에
먼저 속으로 열을 세어보라고 배웠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메타인지를 사용하라는 뜻이다. 숫자를 세는 시간 동안 전전두 피질이 변연계를 따라잡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토머스 제퍼슨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화가 났을 땐 말하기 전에 10까지 세라. 화가 많이 났을 땐 100까지 세어라. 다시 말해 화가 심하게 치밀수록 그리고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수록 숫자를 더 오래 세라는 뜻이다. 심리학자들은 30까지 세면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말을 실제로 해버리면 그 결과가 어떨지 상상해 보라고 권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고객에게 모욕적인 이메일을 받고 분노에 차서 당장 답장을 쓰고 싶다고 치자. 잠깐, 아직 그 메일을 쓰지 마라. 그 대신 천천히 30까지 세면서 당신이 보낸 답장을 상사가 읽는 모습을 상상해라. 그리고 당신이 답장을 보낸 뒤 그 내용을 읽은 고객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자, 이제 답장을 써도 좋다. 아까보단 훨씬 나은 답장이 될 것이다. 지금 답장은 변연계가 아닌 전전두 피질이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메타인지를 활용하면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고 거기서 배움을 얻고 찰나의 파괴적 행동으로 인생이 한층 심란해지지 않도록 잘 추스를 수 있다. 잠깐 공포를 느낀다고 해서 꼭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다. 심지어 공포를 느끼는 경험이 당신에게 흥미로운 데이터가 되어줄 수도 있다. 나쁜 기분이 찾아오는 건 지극히 정상이며 그런 기분을 느껴도 괜찮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공포가 문제가 되는 건 공포 때문에 지나치게 소심하게 또는 너무 적대적으로 행동해서 자신이나 남들에게 불필요하게 상처를 줄 때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세상을 겪는 방식을 바꿔라.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특정 조건들을 바꾸고 싶어 한다. 하지만 상황을 바꾸는 게 실용적이지 않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지금 사는 지역의 날씨가 싫어도 그곳에서 멀쩡한 직장을 다니면서 온 가족과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날씨 하나 때문에 이사하는 건 어렵다. 유망한 치료법이 없는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사람도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붙잡을 길이 없는 사람도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바꿀 수 없는 신체 부위가 있다거나 형기가 끝날 때까지는 꼼짝없이 교도소에 갇혀 있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구원자가 바로 메타인지다. 당신이 처한 조건들과 그를 대하는 당신의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이다. 당신의 자유는 바로 이 공간에 있다. 물론 세상을 당신 마음대로 바꾸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할 경우 세상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바꾸는 건 좋은 해법이 된다. 물리적 현실을 바꾸는 것보다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훨씬 쉽다. 감정을 바꾼다는 개념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감정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마냥 제멋대로라 통제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게다가 위기에 처하면 감정은 더욱 날뛰기 마련이다. 이런 현상은 생물학적 원리로 일부 설명된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
분노와 공포 같은 부정적 감정은 편도체를 자극해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위험을 감지하여 회피할 능력을 높인다. 즉, 스트레스는 당신을 투쟁하거나 도피하거나 얼어붙게 만든다. 스트레스의 역할은 당신이 차분히 지금 이 순간 신중한 반응이 뭘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살펴보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여기엔 진화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 50만 년 전에는 시간을 들여 감정을 가라앉히는 사이에 이미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일회성이 아니라 만성으로 겪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다. 이젠 실제로 호랑이에게서 달아나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오늘날 편도체는 호랑이가 아니라 온종일 우리를 괴롭히는 치명적이지 않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 활성화된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편도체에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없어도 동굴 안에서 편히 쉬지 못한다. 일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현대 생활에서 만성 스트레스는 부적응적인 대응기제를 낳고 있다. 약물 및 알코올용, 스트레스를 주는 것에 대한 반추사고, 자해, 자기 비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반응들은 장기적으로 괴로움을 완화하지 않을 뿐더러 중독, 우울, 불안을 심화시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대응기제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하나같이 바깥 세상을 바꾸는 데, 적어도 자신이 인식하는 바깥 세상을 바꾸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알코올을 오용하는 사람들은 술 몇 잔으로 하루의 불안을 스위치 끄듯 떨쳐낼 수 있다고들 말한다. 술에 취하면 자신이 안고 사는 문제들이 잠시나마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듯 불건전한 대응기제에 비해 메타인지는 훨씬 효과적이고 건강하며 지속적인 해법을 제안한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당신 안에 어떤 감정들을 자극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 감정들이 당신이 아닌 제3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감정을 관찰하고 수용해라. 종이에 감정들을 글로 적어서 의식 안으로 완전히 끌어와라. 마지막으로 부정적 감정에 휩쓸리지 않은 채 당신 삶에 일어나길 원하는 결과를 고려했을 때 선택하고 싶은 반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당신이 지금 하는 일 때문에 심한 우울에 빠져 있다고 치자. 일은 지루하고 스트레스는 극심하며 무능한 상사 아래에서 일하는 것도 고역이다. 당신은 매일 울적한 기분으로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퇴근한다. 집에 돌아오면 기분 전환을 한답시고 멍청한 TV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내일은 새로운 전술을 시도해보자. 일과 도중 1시간에 몇 분씩 쉬는 시간을 내어 자문해 본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떻지? 그 순간 느끼는 기분을 종이에 적어보자. 퇴근한 후에는 일과 중에 경험한 것과 느낀 것을 돌아보며 기록한다. 그 느낌들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돌이켜볼 때 어떤 반응이 건설적이었고 건설적이지 못했는지 차근차근 적어본다. 2주 동안 이렇게 일과를 되돌아보면 자신의 감정을 훨씬 잘 통제하게 되고 전보다 생산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 지점에 이르면
당신이 처한 외적 환경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구인 시장 분위기에 관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진짜로 새 일자리를 찾아 나설 시간도 생길 것이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쌓아두고 배워라.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려면 실천이 필요하다.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다면 실천은 더욱 절실해진다. 메타인지를 실천하는 데에는 실용적인 4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강렬한 감정을 경험할 때 그 감정을 가만히 관찰해라. 석가모니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감정을 관리하려면 그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래야만 감정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이 파괴적인 힘을 얻기 전에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놔둘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친구와 의견이 충돌해서 화가 날 때 감정 관찰을 시도해 본다. 차분히 앉아서 지금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감정이 당신의 변연계에서 전전두피질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상상해라.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유심히 관찰한다. 그 다음 자신에게 말해준다. 나는 분노가 아니다. 분노는 나를 휘두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당신은 한결 차분해지고 스스로 선택을 통제하는 힘을 잃지 않게 된다. 둘째, 감정을 기록해라. 속상할 때 감정을 글로 옮기기만 해도 즉시 기분이 나아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기록은 메타인지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다. 막 싹 트고 있는 감정을 구체적인 생각으로 옮김으로써 전전두피질을 활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감정 기록을 통해 당신은 감정에 대한 지식을 얻고 감정 조절력이 높아지고 통제감까지 얻을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과제로 구조적인 자기 성찰 기록을 남긴 대학생들이 학교에 관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야 할 일이 잔뜩 쌓여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머릿속에서 문제를 조직화하려면 메타인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변연계는 경보를 울리도록 맞춤 설계되었으므로 목록을 만들지는 못한다. 바쁜 하루를 앞두고 있다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해야 할 일 중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목록으로 적어라. 이제 전전두피질이 깨어났다. 통제감이 목록을 만들기 전보다 커졌을 것이다. 목록을 만드는 일의 또 다른 장점은 정신적 여유가 생겨서 어떤 일을 오늘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내일로 미뤄도 되는지, 심지어 어떤 일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지 결정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연인과 원치 않게 사이가 나빠졌다고 생각해 보자. 이때 변연계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가는 아마 곧장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그보다는 며칠 상황을 지켜보면서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하고 당신이 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적어라. 당신이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다르게 반응했더라면 상대가 어떻게 나왔을지도 생각해서 적어본다. 그러다 보면 상황에 좀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고 한때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금세 갖출 것이다.
셋째, 부정적 기억뿐 아니라 긍정적 기억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기분과 기억은 같은 순환고리에 속해 있다. 나쁜 기억은 나쁜 기분을 낳고 나쁜 기분은 나쁜 기억을 재구성하도록 이끈다. 변연계가 크게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당신 인생의 모든 부분이 끔찍하며 앞으로도 달라질 가망이 없다는 어느 뭐로 보나 틀린 결론에 다다르기일 수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더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면 이 파국의 순환고리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연구자들은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진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행복한 기억을 기록해 두었다가 기분이 나쁘거나 통제감을 잃었을 때 차근히 읽어보면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넷째, 인생의 힘든 부분에서 의미와 배움을 찾아 나서라. 누구나 나쁜 기억을 갖고 살기 마련이다. 과거를 재구성할 때 그런 기억을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삭제하거나 장밋빛으로 칠하라고 권하는 건 아니다. 그럴 수 없는 기억들도 있다. 그러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있다. 게다가 어떤 끔찍한 기억들은 우리에게 깊은 배움을 안겨주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당신이 안고 사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어떻게 당신이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지 유심히 살펴보자. 학자들은 사람들이 의미를 찾고 발전하겠다는 명시적 목표를 세운 채 과거의 힘들었던 경험을 회상할 때 더 나은 조언을 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기장에 고통스러운 경험을 적는 칸을 마련해 그런 일을 겪으면 바로 그 칸에 적어라. 아래에는 두 줄을 비워두자.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일기장을 펼치고 비워두었던 첫 줄에 그동안 나쁜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적어라. 6개월 뒤 비워두었던 둘째 줄에 그 경험이 낳은 긍정적인 결과를 적어라. 이런 훈련을 통해 과거를 보는 관점이 놀랄 만큼 달라질 수 있다. 원하는 감정을 선택하라. 우리에겐 생각보다 큰 힘이 있다. 그 힘을 이용하면 더 이상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인생을 즐길 수 있을 미래의 언젠가를 마냥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이 발목을 잡는 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낙담하거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정들을 탓하지 않을 수 있다. 감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그게 다가 아니다. 알고 보면 감정 자체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대해 느낄 수 있는 합당한 감정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건 부적절할 테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상황에 맞는 감정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감정을 선택하면 된다. 저자는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자유와 감정의 관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감정을 관리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메타인지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이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정의 선택과 관리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긍정적인 기억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기억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삶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반응이다.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감정의 선택과 관리는 단순한 심리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메타인지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이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저자는 이 책의 맨 첫 장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기원하는 글을 남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이 더 행복해지길. 그리고 당신으로 인해 남들도 그만큼 더 행복해지길. 아무리 긍정적인 상황도 우리가 찾아 헤매는 절대적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반대로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행복해지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는다. 문제가 있더라도 당신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심지어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 덕분에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인생을 답답하고 비참하게 느끼는 건 이런 두 가지 오해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인생의 걸림돌을 모두 치워버리기 전에는 나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극한의 의지를 발휘하는 게 아니다. 올바른 해결법은 매뉴얼을 찾아보는 것이다. 인생도 똑같다. 당신이 느끼는 행복감에 문제가 있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행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 지식을 실전에 적용하는 지침을 찾아보는 것이다. 하버드 행복학 교수 아서 브룩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된다. 세상의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더욱 우리를 끊임없이 걱정하고 힘들게 한다. 그 걱정은 차고 넘치며 자신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근심 걱정에 압도당한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상황만 반복되는지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한다. 그 고통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이 불행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에 매몰된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였다. 석가모니 또한 고성제라는 가르침을 통해 모든 존재가 겪는 괴로움의 근본적인 성격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고는 단순히 신체적 고통을 넘어 삶의 불만족스러운 측면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 즉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포함합니다.
포함하고 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과 같은 생로병사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삶의 고통이다. 고성제를 통해 고통이 삶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강조하며 고통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불교 경전인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이는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자유롭게 하라는 뜻으로 외부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준다. 또한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인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뜻이다. 우리가 겪는 경험과 현상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과 감정이 결정된다. 이 가르침은 외부 상황을 바꾸기 어려울 때 마음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으로 받아들이고 좌절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는다. 이 차이는 바로 일체유심조의 원리에서 나온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으므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집착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한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으라는 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삶은 고통이다라는 매우 현실적인 인간의 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고통을 초월하기 위한 철학적인 사상들을 이야기하였다. 이 주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대의 사회심리학 그리고 뇌과학에서까지 다루어지고 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하버드대학교 행복학 교수인 아서 브룩스의 우리가 결정한 행복이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고 때로는 그 감정에 압도되기도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단순히 경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깊이 이해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감정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라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감정을 방치하거나 억누르기만 해서는 삶이 나아질 수 없다. 감정은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도구이며 우리는 그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당신은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이 일으키는 파도를 지혜롭게 넘으며 삶의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도구들이 담겨 있다. 그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을 중요한 데이터로 받아들여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감정에 반응하고 선택한다. 이 책을 통해 그 선택이 더 현명하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지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의 일시정지. 빅터 프랭클은 사람들 대부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 오스트리아에 사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치에 체포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서 4년 동안 갇혀 있었다. 함께 억류되었던 가족들 가운데 생존자는 그가 유일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동생은 수용소에서 모두 세상을 떠났다. 빅터 프랭클 본인도 심한 학대를 당했고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했다. 연합군에 의해 나치 수용소가 해방되자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빈의 자택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946년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담은 회고록을 펴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희망을 찾아낸 일대기,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메시지를 담은 그의 책은 전 세계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프랭클의 메시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인생이 알아서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다. 고통을 벗어날 특별한 정신적 묘수가 있다는 것도 아니다. 그는 어떤 인생에나 괴로움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 중에는 남들보다 유독 더 괴로운 인생도 존재한다.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괴로울 때 부정적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인생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다.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감정들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 선택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프랭클의 말을 들어보자. 인간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자신이 나아갈 길을 선택할 자유다. 감정은 선택할 수 없지만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프랭클의 메시지는 자기 결정을 강조한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슬픔과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상대에게 원한을 품는 건 자기 선택이며 그 선택에 따라 나쁜 사건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달라진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당연히 겁이 나겠지만 두려움을 표현하는 방식과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감정은 건설사에게 날씨와도 같다. 비나 눈이 내리거나 이상고온이 찾아오면 공사를 진행하는 능력에 불가피하게 영향이 생긴다. 그러나 이때 올바른 반응은 날씨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니까. 날씨가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나 바람도 아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올바른 반응은 악천후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두고 미리 준비하고 그날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 과정을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부른다.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의미하는 메타인지는 감정을 의식적 수준에서 경험하고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고 감정에 의해 휘둘리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메타인지는 감정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바로 거기서 당신이 과거와 현재에 느끼는 감정을 새로운 틀에서 받아들일 기본 전략을 익힐 수 있다. 약간의 연습을 거치면 더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최종 책임자는 의식적인 당신이다. 감정은 엄연히 행복과 불행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는 매일 불가피하게 이를 직접 경험한다.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감정은 미친 듯이 날뛸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아예 막아버리기도 한다. 당신의 감정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이 당신의 주의와 행동을 요구한다고 의식적 뇌에 보내는 신호에 불과하다. 당신의 의식적 뇌는 당신이 사용하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그 신호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할 수 있다. 심하게 화가 났을 때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쏘아붙이고는 나중에 후회한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겁을 먹고 무작정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 별일 아닌 걸 알고 민망했던 적도 있을 것이다. 그 찰나에 터져 나온 감정이 당신의 진정한 감정이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감정이 진짜였을지언정 메타인지를 거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화날 때 사용하는 해결법도 그렇다. 화가 났을 때 입을 열고 떠오르는 대로 내뱉기 전에 먼저 속으로 열을 세어보라고 배웠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메타인지를 사용하라는 뜻이다. 숫자를 세는 시간 동안 전전두피질이 변연계를 따라잡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토머스 제퍼슨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화가 났을 땐 말하기 전에 10까지 세라. 화가 많이 났을 땐 100까지 세어라. 다시 말해 화가 심하게 치밀수록 그리고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수록 숫자를 더 오래 세라는 뜻이다. 심리학자들은 30까지 세면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말을 실제로 해버리면 그 결과가 어떨지 상상해 보라고 권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고객에게 모욕적인 이메일을 받고 분노에 차서 당장 답장을 쓰고 싶다고 치자. 잠깐, 아직 그 메일을 쓰지 마라. 그 대신 천천히 30까지 세면서 당신이 보낸 답장을 상사가 읽는 모습을 상상해라. 그리고 당신이 답장을 보낸 뒤 그 내용을 읽은 고객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자, 이제 답장을 써도 좋다. 아까보단 훨씬 나은 답장이 될 것이다. 지금 답장은 변연계가 아닌 전전두피질이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메타인지를 활용하면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고 거기서 배움을 얻고 찰나의 파괴적 행동으로 인생이 한층 심란해지지 않도록 잘 추스를 수 있다. 잠깐 공포를 느낀다고 해서 꼭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다. 심지어 공포를 느끼는 경험이 당신에게 흥미로운 데이터가 되어줄 수도 있다. 나쁜 기분이 찾아오는 건 지극히 정상이며 그런 기분을 느껴도 괜찮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공포가 문제가 되는 건 공포 때문에 지나치게 소심하게 또는 너무 적대적으로 행동해서 자신이나 남들에게 불필요하게 상처를 줄 때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세상을 겪는 방식을 바꿔라.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특정 조건들을 바꾸고 싶어 한다.
하지만 상황을 바꾸는 게 실용적이지 않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지금 사는 지역의 날씨가 싫어도 그곳에서 멀쩡한 직장을 다니면서 온 가족과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날씨 하나 때문에 이사하는 건 어렵다. 유망한 치료법이 없는 만성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도,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붙잡을 길이 없는 사람도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바꿀 수 없는 신체 부위가 있다거나 형기가 끝날 때까지는 꼼짝없이 교도소에 갇혀 있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구원자가 바로 메타인지다. 당신이 처한 조건들과 그를 대하는 당신의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이다. 당신의 자유는 바로 이 공간에 있다. 물론 세상을 당신 마음대로 바꾸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할 경우 세상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바꾸는 건 좋은 해법이 된다. 물리적 현실을 바꾸는 것보다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훨씬 쉽다. 감정을 바꾼다는 개념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감정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마냥 제멋대로라 통제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게다가 위기에 처하면 감정은 더욱 날뛰기 마련이다. 이런 현상은 생물학적 원리로 일부 설명된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 분노와 공포 같은 부정적 감정은 편도체를 자극해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위험을 감지하여 회피할 능력을 높인다. 즉, 스트레스는 당신을 투쟁하거나 도피하거나 얼어붙게 만든다. 스트레스의 역할은 당신이 차분히 지금 이 순간 신중한 반응이 뭘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살펴보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여기엔 진화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 50만 년 전에는 시간을 들여 감정을 가라앉히는 사이에 이미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일회성이 아니라 만성으로 겪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다. 이젠 실제로 호랑이에게서 달아나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오늘날 편도체는 호랑이가 아니라 온종일 우리를 괴롭히는 치명적이지 않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 활성화된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편도체에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없어도 동굴 안에서 편히 쉬지 못한다. 일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현대 생활에서 만성 스트레스는 부적응적인 대응기제를 낳고 있다. 약물 및 알코올용 스트레스를 주는 것에 대한 반추사고, 자해, 자기 비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반응들은 장기적으로 괴로움을 완화하지 않을 뿐더러 중독, 우울, 불안을 심화시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대응기제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하나같이 바깥 세상을 바꾸는 데, 적어도 자신이 인식하는 바깥 세상을 바꾸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알코올을 오용하는 사람들은 술 몇 잔으로 하루의 불안을 스위치 끄듯 떨쳐낼 수 있다고들 말한다. 술에 취하면 자신이 안고 사는 문제들이 잠시나마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듯 불건전한 대응기제에 비해 메타인지는 훨씬 효과적이고 건강하며 지속적인 해법을 제안한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당신 안에 어떤 감정들을 자극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 감정들이 당신이 아닌 제3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감정을 관찰하고 수용해라. 종이의 감정들을 글로 적어서 의식 안으로 완전히 끌어와라. 마지막으로 부정적 감정에 휩쓸리지 않은 채 당신 삶에 일어나길 원하는 결과를 고려했을 때 선택하고 싶은 반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당신이 지금 하는 일 때문에 심한 우울에 빠져 있다고 치자. 일은 지루하고 스트레스는 극심하며 무능한 상사 아래에서 일하는 것도 고역이다. 당신은 매일 울적한 기분으로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퇴근한다. 집에 돌아오면 기분 전환을 한답시고 멍청한 TV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내일은 새로운 전술을 시도해보자. 일과 도중 1시간에 몇 분씩 쉬는 시간을 내어 자문해 본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떻지? 그 순간 느끼는 기분을 종이에 적어보자. 퇴근한 후에는 일과 중에 경험한 것과 느낀 것을 돌아보며 기록한다. 그 느낌들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돌이켜볼 때 어떤 반응이 건설적이었고 건설적이지 못했는지 차근차근 적어본다. 2주 동안 이렇게 일과를 되돌아보면 자신의 감정을 훨씬 잘 통제하게 되고 전보다 생산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 지점에 이르면 당신이 처한 외적 환경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구인 시장 분위기에 관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진짜로 새 일자리를 찾아 나설 시간도 생길 것이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쌓아두고 배워라.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려면 실천이 필요하다.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다면 실천은 더욱 절실해진다. 메타인지를 실천하는 데에는 실용적인 4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강렬한 감정을 경험할 때 그 감정을 가만히 관찰해라. 석가모니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감정을 관리하려면 그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래야만 감정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이 파괴적인 힘을 얻기 전에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놔둘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친구와 의견이 충돌해서 화가 날 때 감정 관찰을 시도해 본다. 차분히 앉아서 지금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감정이 당신의 변연계에서 전전두피질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상상해라.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유심히 관찰한다. 그 다음 자신에게 말해준다. 나는 분노가 아니다. 분노는 나를 휘두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당신은 한결 차분해지고 스스로 선택을 통제하는 힘을 잃지 않게 된다. 둘째, 감정을 기록해라. 속상할 때 감정을 글로 옮기기만 해도 즉시 기분이 나아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기록은 메타인지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다. 막 싹 트고 있는 감정을 구체적인 생각으로 옮김으로써 전전두피질을 활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감정 기록을 통해 당신은 감정에 대한 지식을 얻고 감정 조절력이 높아지고 통제감까지 얻을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과제로 구조적인 자기 성찰 기록을 남긴 대학생들이 학교에 관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야 할 일이 잔뜩 쌓여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머릿속에서 문제를 조직화하려면 메타인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변연계는 경보를 울리도록 맞춤 설계되었으므로 목록을 만들지는 못한다. 바쁜 하루를 앞두고 있다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해야 할 일 중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목록으로 적어라. 이제 전전두피질이 깨어났다. 통제감이 목록을 만들기 전보다 커졌을 것이다. 목록을 만드는 일의 또 다른 장점은 정신적 여유가 생겨서 어떤 일을 오늘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내일로 미뤄도 되는지, 심지어 어떤 일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지 결정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연인과 원치 않게 사이가 나빠졌다고 생각해 보자. 이때 변연계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가는 아마 곧장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그보다는 며칠 상황을 지켜보면서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하고 당신이 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적어라. 당신이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다르게 반응했더라면 상대가 어떻게 나왔을지도 생각해서 적어본다. 그러다 보면 상황에 좀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고 한때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금세 갖출 것이다. 셋째, 부정적 기억뿐 아니라 긍정적 기억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기분과 기억은 같은 순환고리에 속해 있다. 나쁜 기억은 나쁜 기분을 낳고 나쁜 기분은 나쁜 기억을 재구성하도록 이끈다. 변연계가 크게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당신 인생의 모든 부분이 끔찍하며 앞으로도 달라질 가망이 없다는 어느 뭐로 보나 틀린 결론에 다다르기일 수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더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면 이 파국의 순환고리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연구자들은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진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행복한 기억을 기록해 두었다가 기분이 나쁘거나 통제감을 잃었을 때 차근히 읽어보면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넷째, 인생의 힘든 부분에서 의미와 배움을 찾아 나서라. 누구나 나쁜 기억을 갖고 살기 마련이다. 과거를 재구성할 때 그런 기억을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삭제하거나 장밋빛으로 칠하라고 권하는 건 아니다. 그럴 수 없는 기억들도 있다. 그러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있다. 게다가 어떤 끔찍한 기억들은 우리에게 깊은 배움을 안겨주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당신이 안고 사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어떻게 당신이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지 유심히 살펴보자. 학자들은 사람들이 의미를 찾고 발전하겠다는 명시적 목표를 세운 채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을 회상할 때 더 나은 조언을 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기장에 고통스러운 경험을 적는 칸을 마련해 그런 일을 겪으면 바로 그 칸에 적어라. 아래에는 두 줄을 비워두자.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일기장을 펼치고 비워두었던 첫 줄에 그동안 나쁜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적어라. 6개월 뒤 비워두었던 둘째 줄에 그 경험이 낳은 긍정적인 결과를 적어라.
이런 훈련을 통해 과거를 보는 관점이 놀랄 만큼 달라질 수 있다. 원하는 감정을 선택하라. 우리에겐 생각보다 큰 힘이 있다. 그 힘을 이용하면 더 이상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인생을 즐길 수 있을 미래의 언젠가를 마냥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이 발목을 잡는 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낙담하거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정들을 탓하지 않을 수 있다. 감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그게 다가 아니다. 알고 보면 감정 자체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대해 느낄 수 있는 합당한 감정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건 부적절할 테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상황에 맞는 감정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감정을 선택하면 된다. 저자는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자유와 감정의 관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감정을 관리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메타인지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이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정의 선택과 관리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긍정적인 기억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기억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삶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반응이다.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감정의 선택과 관리는 단순한 심리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메타인지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이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저자는 이 책의 맨 첫 장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기원하는 글을 남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이 더 행복해지길. 그리고 당신으로 인해 남들도 그만큼 더 행복해지길.